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시죠?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요. 몇몇 분이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고. 맞아요. 이게 상담 심리학 개론이 굉장히 개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심리학 이론들을 다 훑어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사실 이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여기 책에 있는 이론들은 뭐한 열 몇 가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상담 심리학의 이론들은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다음 이번 주에 그 7주차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간고사 치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딱 1시간만 제가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만 강의를 찍도록 하고요. 마침 이제 저희들 정서 중심적 상담이 그 다 마치고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이라는 이 부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한 뭐 20분 정도 하면 이걸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7주차에 이걸 하고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에 8주차부터는 인간중심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경향인데요. 정신분석의 이게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분석이라는 게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야 하는 거고, 또 내 무의식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계속 탐색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신분석은 그 전공하는 분들이라든가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련을 해야 되고 아주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인 상담자들이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상담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담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그 내담자의 치료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상담자가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이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무의식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이제 긴 기간을 보통 뭐 회기를 20회기, 30회기 어떤 경우에는 정신분석을 뭐 1년, 2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길고 힘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요즘 이제 현대적인 경향은 좀 이렇게 정신분석을 하더라도 좀 치료 기간을, 상담 기간을 좀 짧게 좀 단축시키는 게 어떨까, 단축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학자들이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심리학,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상관계 이론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발견에 힘입어서 현대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세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자기심리학과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 이 세 가지는 정신분석적인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 내에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이 자아심리학, 자기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이 세 가지 현대적인 그 정신분석의 경향들은 한 가지 이론만을 막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혼합하기도 하고, 또 그 괜찮은 게 있으면 절대적으로 신봉하기보다는 각 이론들에서 입장을 좀 절충하는 그런 이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심리학은 호나이, 그리고 슬리반, 에릭선, 안나 프로이트,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자아심리학자들이 우리 책에 그 나와 있는데요. 자아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어떤 마음의 세 구조가 뭐였나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 중에서 자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기능을 개발시켜서 상담에 적용하려는 어떤 학파가 바로 자아심리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든가 안나 프로이트, 굉장히 이제 에릭슨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학교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안나 프로이트는 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프로이트의 딸입니다. 프로이트가 이제 우리 정신분석
대가이고 정신분석을 처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분인데, 이 분의 딸이 이제 안나 프로이트가 그 자아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호나이부터 한번 볼까요? 호나이는 프로이트의 본능적인 추동, 잠깐만요. 제가 펜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호나이는 프로이트의 본능적인 추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추동이라는 건 뭐예요? 성적인 욕망이죠. 성적인 욕망이 우리 인간들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에 의한 추동에 의해서 우리 지금의 어떤 모든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어요. 성격의 구조가 원초와 초와 그리고 초자 이렇게 있는데,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의식적 동기와 심리적인 결정론은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또 심리적인 결정론, 어릴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있었죠. 구순기하고 항문기, 성기기, 이런 어릴 적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이 단계를 밟지 않았을 때 뭔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그걸 잘 됐을 때는 어떤 아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해진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결정론, 이런 것들을 호나이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호나이는 신경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현실적 요구를 그런 요구들에 대한 이유들을 좀 깨닫고 그걸 점차 포기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수용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슬리반입니다. 두 번째가 자아심리학자 슬리반인데, 슬리반도 소위 대인관계 정신의학을 창안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들을 도출합니다. 여러분들 조현병 아시죠? 요즘은 이제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는 걸로 우리 사람들한테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임상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론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을 한 개인의 생활을 특징 짓는 지속적인 대인관계의 양상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격은 대인관계 양상을 만약에 자각합니다. 그럼 그런 만큼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핵심도 문제가 되는 어떤 대인관계 방식을 내담자가 자각하도록 하는데 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는 내담자의 구체적 경험을 함께 검토하고, 그러면서 대인관계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대인관계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격은 지속적으로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대인 관계의 어떤 양상이 이 사람의 개인 생활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그 사람의 생활을 특징 짓고, 또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의 양상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특징지는 하나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자아야말로 인간 행동과 기능의 기초가 된다. 자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적, 본능적 욕구, 그리고 외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심리사회적 발달이 전생애에 걸쳐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에릭슨이 쓰는 말 중에서 중요한 게 자아정체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에고 아이덴티티란 말 많이 쓰죠. 자아정체감. 그래서 에릭슨은 특정 단계의 과업,
이라든가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정체감이라는 말을 할 때 청소년기에 에릭슨의 이론 중에서 아마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인가 뭐 도덕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에릭슨의 청소년기에 꼭 해야 될 과업이 뭐냐,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나오죠. 시험에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의 위기를 해결하든 못하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생물학적인 성숙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심리학의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6자녀 중에서 막내 딸로서 아버지의 정신분석을 이제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요, 치료에서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치료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이고 전체론적인 관점을 옹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어 기제를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아에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자아 방어 기제는 원초화에 수용할 수 없는 욕구 혹은 초자아의 위협과 명령에 발생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나 프로이트의 업적이 프로이트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는데 특히 이제 방어 기제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방어 기제를 배웠는데 방어 기제가 한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전체적인 방어 기제. 근데 안나 프로이트도 그 방어 기제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동료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동료이기도 했지만은 이후에는 아버지의 보호자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아버지와 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여러분들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통적인 어떤 정신분석 이론이 성적 혹은 공격적인 추동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프로이트는 뭡니까? 공격적인 것과 성적인 추동 이것들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이 무의식의 추동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성격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사람의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능인 이런 성적인 추동과 공격적인 추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봤죠. 근데 그게 반해서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요, 관계에 관심을 갖는 관계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에 딱 보니까 어때요? 누구와의 관계 같아요? 수업을 진행을 안 하더라도 누구와의 관계 같아요? 어린 시절에 여기서도 보면 정신분석이잖아요. 대부분 그럼 정신분석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릴 때에 있었던 이런 양육자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주 양육자, 그게 보통 누구겠어요? 엄마와의 관계겠죠. 엄마와의 관계겠죠. 저도 이제 대상관계 이론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이제 이걸로 이제 풀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어린 시절에 뭐 엄마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말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심리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분석학의 현대적 발전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입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이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여전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대상관계 이론가로 분류되는 정신분석가들이 바로 클라인과 그리고 위니캇 그리고 컨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대상관계 이론의 이제 전문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인은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정신분석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인은 정신분석의 초점을 추동이론에 초점을 둔 프로이트의 전통적 정신분석에서 초기 관계를 강조하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옮겨가게 만든 중간 단계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인에 대해서 그냥 한번 쭉 우리 훑어봅시다. 그리고 위니캇이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위니캇이라는 이분은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아동이 엄마와 분리되어서 개별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 유아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지니면서 서서히 엄마하고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엄마, 나와 누군가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은 그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엄마를 분리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유아는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항상 이제 막 분리불안 느끼는 그 시기가 있죠. 보면은 막 낯가림도 많이 하고 엄마 잠깐만 눈에 안 보여도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고민과 같은 전이 대상에 집착하면서 불안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형 같은 거 사주고 뭐 안고 이렇게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불안을 달래는데 이때 유아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개별화를 이루기 위해 엄마가 안아주는 행동이 매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 치료에서도 치료자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듯이 내담자와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보듬고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의 고통과 불안을 버텨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니캇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큰버거는 대상관계 이론과 추동이론은 우리가 뭐 정신역동이론이라도 하고 추동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추동이론이라고 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정신역동이론캐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설명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자기애성 뭐 성격 장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가 지금 이제 이게 그 보통 경계선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남이라는 게 있어요. DSM이라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 그래서 뭐 이런 그 정신과적인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현대 사회에 와서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나 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인처럼 유아기에 아이는 엄마를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분리해서 표상화합니다. 내면화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클라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유아기에 아이는 엄마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렇게 해서 내면화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컴버거까지 이제 했네요. 예. 컴버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책에 한번 보면요. 123페이지에 컴버거가 나오죠.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사랑과 분노, 이 이제 감정, 양가 감정이죠. 그죠? 사랑과 분노, 감정을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죠. 엄마는 좋은 엄마도 있고 나쁜 엄마도 있잖아요. 같은 엄마인데 한 엄마인데 엄마가 나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못해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어떤 욕구와 내 욕구가 부딪힐 때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엄마가 나의 욕구를 먼저 들어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의 욕구를 먼저 들어줄 때는 뭡니까? 좋은 엄마죠. 근데 항상 엄마가 내가 운다고 해가지고 나를 항상 안아주고 내가 안아달라고 할 때는 안아주고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할 땐 기저귀 갈아주고 꼭 그러진 않죠. 어떨 땐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로 분리된다라는 거죠. 한 엄마에게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기도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통합되지 않고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엄마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우유 먹고 싶고 찌찌 먹고 싶은데 엄마가 나한테 찌찌도 안 주고 그리고 엄마 바쁘다고 막 엄마 일을 해도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좋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엄마는 내가 이럴 때는 말을 들어주고 이럴 때는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들어줄 때는 엄마 좋은 엄마 안 들어줄 때는 나쁜 엄마 그럼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경계선 성격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도 이거에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강렬한 사랑과 정오의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너무 여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경우 사랑도 하기 되게 힘들겠죠. 프로이트가 한 얘기가 있죠. 정신분석에서 사랑만 잘 해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이라는 사랑을 잘 이행해 나가고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그 사랑의 감정을 잘 통합해 나가고 근데 우리가 만나다 보면 어때요? 연인도 그렇고 어떨 때는 정말 좋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죠. 미운 짓을 하거나 이럴 때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을 한 번 싫은 일을 했다고 해갖고 바로 발로 차거나 그렇진 않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싫은 말도 하고 약속도 가끔씩 어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나쁘지만 9가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덜 갈등스러워요. 뭐 이건 이렇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폭력도 쓰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너는 아무리 그 나에게 좋은 것들을 했지만 너는 폭력을 쓰기 때문에 절대 너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그래서 종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때려.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나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그리고 약속도 잘 지켜. 나를 가끔씩은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해. 그래서 나는 널 버릴 수 없어.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감정을 조절하지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이게 분노와 사랑과 분노의 감정이 있죠.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이거든요. 사랑과 이 분노 아니면 사랑과 미움의 이 감정은 두 극단적인 감정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예, 이래서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애성 또 성격 장애의 환자도 이와 비슷한데요.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의 분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자기, 이상적인 대상, 그리고 현실적인 자기가 병적으로 융합되어서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제목만 들어도 뭡니까? 자기애성이니까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상에 거대해진 자기상에 병적으로 자기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버그는 치료에서 전이의 초점을 맞추어서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왜곡, 자기와 타인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정, 예를 들면 분노감, 질투감, 자기 만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잘못하죠. 확 오르고 그리고 질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과도하게 자기가 과대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자기 심리학입니다.
예, 자기 심리학은 심리적 구조에서 자기를 강조하는 코헛에 의해서 개발된 심리학 이론이자 치료 이론이에요. 코헛에 따르면 자기애는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타인에 대한 애정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는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감, 나라는 것을 이제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유아는 태어나면 나와 타인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 타인도 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 타인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부모의 공감 반응은 통합된 자기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우리 책에 보면요. 125쪽에 자기 심리학에 대해서 123쪽부터 쭉 나옵니다. 예. 125쪽에 보면은 유아기는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 대상이 중요한데 이건 뭐 이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모가 중요한 자기 대상이다. 부모는 아이의 욕구 표현을 수용하고 공감해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울의 역할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한 자기 힘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여주라. 어느 시기가 되면 거울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제 아기한테 이게 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감을 이제 좀 발달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공감 부족은 모든 정신병리의 뿌리를 이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절한 자기 대상이 결여되면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활기 없는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웅대한 자기상을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전능한 사람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나와 타인도 구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아기 때 기억이 지금 잘 못하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어릴 때 이렇게. 근데 아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육하면 우유 딱 되고 배고프면 뭐가 딱 하고. 왜냐면 어릴 때 울면은 태어났을 때 울면은 태어났는데 너무 낯선 곳에 태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라고 하고 있는데 우니까 배고파서 우니까 먹을 것이 들어오고 또 때가 되니까 또 배설을 하면 그걸 또 지저분해라고 찝찝해 죽겠어라고 할 때 또 누군가가 이거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서 이건 나와 타인을 구별할 때가 오고 또 그리고 모든 욕구가 내가 원하는 욕구들이 다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될 때 사실은 웅대한 자기상을 갖게 되는데 웅대한 자기상을 다 사람들은 아기들은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절 경험을 통해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런 점에서 부모의 충분한 공감 속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공감이 만약에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좌절감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적인 자기애로 발전하게 된다. 자기애성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었잖아요. 이 컴버그가 말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하고 병적인 자기애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헛은요, 특히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경계성 성격 장애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두 성격 장애들을 모두 부모의 공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지지, 사랑과 같은 반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상처받은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건강한 자기를 복구시켜주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적인 상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자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공감받지 못했던 이걸 지금의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공감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또 나오는 다른 로저스의 관점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걸 다 마치겠는데요. 정신분석의 쭉 흐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있죠. 그러면 프로이트는 이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의식이라는 이 세 개의 우리 속에는 정신구조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정신구조와 또 성격구조가 또 있다고 봤어요. 우리의 성격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래서 이 자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치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쭉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융, 프로이트, 그 다음에 아들러, 오늘 했는 이제 많은 현대적인 정신분석학자들 쭉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이트에 이어서 융과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말한 이런 무의식 속에, 무의식은 인정을 했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게 무엇인가, 이 추동이 어떤 거에서 추동되는가, 무의식의 리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적인 것과 프로이트는 성적인 것과 공격적인 이런 본능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들에 의해서 인간이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고 또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은 뭔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아들러가 있고 쭉 있죠.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이런 경향에서는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치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에 와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든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두고 현대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어떤 이론가들은 이런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 이런 부분들을 바탕에 두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뭔가가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엄마에게 상처받은 이런 것들을 지금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무의식들을 끌어내서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상에게 받았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성격이라든가 이런 장애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7주차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8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